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흥천사에서 영공,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수행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 가지고 그냥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수행도 직접 좀 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통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방면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면 비대면이 되고 온라인으로만 하게 됐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주로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영공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처음 듣는 얘기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재미난 역학적인 얘기들, 왜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시대에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좀 다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되나? 왜 수행을 해야 되나? 마음과 수행의 관계, 그 다음에 마음과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심심심 나은가심이라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여 참으로 찾기가 어렵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내가 쓰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 하나만 제대로 일심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고 그게 바로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의 살림살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살지 못한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설법만 듣고 바로 아랑가를 증득하고 환희용약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이 많이 없고 깨달았다는 분이 적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첫 시간에는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게 말법 시대라고 하는 이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왜 연공이라는 말을 쓰느냐? 왜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공부? 연공이라고 하는 게 한자가 이을 연자에 공부하다 할 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수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이고 범주가 넓지요. 이 공부론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12세기 중국어예요. 공부론이라고 유교 성리학의 주자라는 분이 공부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근데 지금 한중일 3국 가운데 공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원뜻대로. 원래는 이게 중국어로 꽁푸예요. 꽁푸. 꽁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발음 표기를 하면 꽁푸를 K로 표기를 해서 쿵우라고 하는 말이 공부예요. 공. 우리가 쿵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 공부라고 하는 뜻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지금도 현대 중국 사람들이 니 요 공부마 시간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요콩마 겨를 있어요? 잠시 시간 납니까? 할 때 요 공부마 씁니다. 공부. 그러면 쿵우 하는 사람들이 공부라는 뜻이 뭡니까? 시간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쌓여야 그게 진정한 그 무술의 달인들처럼 그 대가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뜻이 굉장히 유장합니다. 뜻이. 중국 사람들은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 학습이란 말을 씁니다. 쉐시라고 그러고요. 일본 사람들은 면강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힘쓴다 그래요. 뱅교라 그래요. 뱅교스루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라는 단어가 마음 수행, 그 다음에 세상 공부, 모든 학문을 다 포괄하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수행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와 사상을 통합해서 뭔가 하루하루 시간을 닦아 나가는 것을 공부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제 10대 조계종 종정이셨던 우리 해자암자 해암 큰 스님께서 공부하다 죽어라 이러셨거든요. 공부하다 죽으면 죽어도 안 죽소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러셨냐면 공부하다 죽어라. 왜 공부해야 되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사이래로 수없이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해놨단 말이죠. 자유니, 평등이니, 행복이니, 민주니 이런 말 다 해놨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무슨 내가 주인이 돼. 민주라는 말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인답게 쓰지 못하는데 무슨 주인이 되나. 행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거 시봉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맨날 새끼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도 이 몸은 은혜를 갚지 않는답니다. 죽지 마라 그래도 안 죽어지는 게 아니고 병 나지 마라 그래도 내 말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래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임재선사 말씀대로 수처작주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공부 안 하면은 늘 고생감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가의 어록에 보면 입지옥이 여전사다 이랬습니다. 지옥을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마치 화살을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모르고 업을 짓다 보면 그런 말 있죠.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다. 실컷 돈을 벌었는데 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업만 지어가지고 과보로 지옥 갈 일이 생겼으니 돈을 벌어서 지옥벌이 했다. 지옥 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가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을 연자 공부할 공자라고 하는 건 연공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이거를 2010년에 화계사에서 그 불교대학원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정진하시는 분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서 제 영상들을 올려놨더니 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연공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죠.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이제 벌써 2010년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연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연공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11년에 달하는 분들이 연공하시는 분이 전국에 많이 계신다. 승속을 불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그때 법화경 강의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약간 사람들에게 의아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에 와서 기도 수행을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 도반 스님들한테는 이제는 기와장 올리는 불사는 끝났을지 모른다. 절 짓는 불사는 이제 마지막 길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스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제 도반 스님들이 이제 주지도 많이 되셔가지고 다들 주지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경주 포항이 지진이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마가 지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대부분 많은 곳에서 기와장 불사는 한 번씩 다 보수를 다 하셨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예불 하시는 거를 절에서 하는 것을 틀어드리면은 댁에서 같이 예불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온라인상에서 정진을 같이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제가 타너 스님한테 아주 깊이 감화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에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미래학적인 얘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에서 내 방이 법당이 되고 내 방이 선방이 되는 그런 것이 연공입니다. 그래서 연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럼 왜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느냐? 왜 갑자기 대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생이 한 번도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공부를 못하는 시절이 왔잖아요. 요즘 대학교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MT라는 걸 못 가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이라 운동회라든지 이런 걸 못 해보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 바뀐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요.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럼 그 바뀐 세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나가야 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말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단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스님들이 다 머리 깎을 수 있어요, 혼자서. 어떻게? 오중 면도날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스님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 머리 깎고 가사장삼 수하고 승복 입고 절에 사는 스님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그때에 맞춰 가지고 상황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삭발을 스님들끼리 서로 바꿔가면서 삭발을 해줍니다. 삭발 목욕일 날. 그리고 옛날에는 삭도로 했어요. 면도날이 없을 때는. 근데 점점 세월이 바뀌면서 기술이 좋아지고 해서 스님 혼자도 머리를 삭발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 방식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건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우리 대승기실론에 있잖아요. 불변이 있고 수변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인연 따라 바뀌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 근본 말씀에 반드시 따라서 어기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조금씩 변형해서 부처님 뜻에, 정신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방편으로 바꿔서 할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다. 그래서 21세기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 세월을 살고 있어요. 제가 중문학을 출가 전에 전공을 했는데, 중국에 20세기의 대문호가 있어요. 루신이라고, 노신이라는 그런 대사상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뿌쭈따오 슈호도 슈호,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걸 100년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환갑만 넘으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같이 공유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중장년층이 겪었던 얘기를 하면 너무 낯설어 한다. 그럼 앞으로 50년, 100년이 흐르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은 얼마나 많이 시대가 변할 것인가.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동치지 않고 어떻게 무심과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를 첫 시간 좀 하자는 거죠. 왜냐? 부처님의 열애 시포에 보면 말이죠. 선서세간회 할 때 세간회라는 그 부처님 명호가 있어요. 부처님은 세상 일을 환히 잘 아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님들도 이제 태블릿을 해서 세상 일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 그걸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부처님의 눈으로 볼 거냐. 불법의 눈으로 어떻게 재해석해낼 거냐. 그리고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리더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수행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제 세간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세상을 똑바로 봐야 세상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원래 코로나19잖아요, 명칭이. 2019년에 시작이 됐는데 2021년인데도 가을이 됐는데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완벽하게 이 상황 속에서 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라면요. 처음에
하나의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퍼졌어요. 여기서 연기를 보셔야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기를 보는 거죠. 이 인연법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나쁜 것이 퍼져나가는데, 나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불과 몇 달이 안 걸려서 전 세계에 퍼졌지요. 그러면 반대도 생각하셔야죠. 반대도. 발심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전 세계에 불같이 수행의 그런 공부하는 열풍이 반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놓은 게 능엄경 구절에 있어요. 능엄경에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계소원이다. 한 사람만이라도 발진, 참다운 마음을 내서 귀원, 근본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 온 허공 시방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했어요. 부처님 한 분 성불 하셔가지고 불교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발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연공을 안 하셨던 분이 오늘부터 내가 매일 전공, 아주 그냥 수행을 밥 먹듯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발심이 중요한 거죠. 코로나가 한 사람부터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당송시대 때는 말이죠. 선의 황금시대라 그랬어요. 선비들이 참선을 하지 않으면 선비축에 끼지를 못해요. 지금 서구 유럽은요, 명상이라고 메디테이션을 좀 하지 않으면 리더라고 할 수 없다.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고학력자일수록 참선 명상에 좀 발을 담가봤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 참선의 시대가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질의 세계가 더 확장되겠습니까? 물질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산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말이죠. 마음은 편안하지 않은데 그걸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불안 대출의 시대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불안을 대출해서 살고 있다. 불안을 대출해서 살고 있다. 이게 소셜 딜레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SNS로 온 세계에 있는 얘기를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불안은 가중된다는 거죠. 충분히 살만한 사람들이 걱정부터 하고 있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집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한 채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여러 채 있는 사람도 불안해. 정책을 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정책을 듣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이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불안 대출의 시대다. 다들 힘든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세간에서 일체계고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간은 고통의 세상입니다. 고락이 병진한다. 고락이 반반입니다. 기쁜 거와 고통이 반반이에요. 그게 인간사라 그래요. 동물은 고통이 더 많대요. 지옥은 고통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 고통은요 오래 가고 깊게 느껴져요. 여러분 좋았던 거는 빨리 가고 금방 지나가고 뭐 어느새 그냥 청춘이 다 가고 없잖아요. 고통은 깊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 때문에. 고통을 그냥 즐겨버렸으면은 안 고통스러웠을 텐데 고통을 가지고 싸지머지고 땡겨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성제는 미륵부처님이 오셔도 똑같이 사성제 설법하신답니다. 고진멸도를.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다른 설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나 대승불교나 그 어디를 다 봐도 똑같이 사성제법이에요. 근데 말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서는요. 이 고진멸도 사제품이 있잖아요. 화엄경에도. 근데 그건 뭔 말을 해놨느냐. 고죽시도다 이래요. 고통이 그대로 고성제가 그대로 도성제다예요. 고통이 그대로 도다 이 말입니다. 예. 집즉생 무생이다 그래. 고집할 때 집이라고 집기해서 고통은 집기해서 모였어요. 근데 모였다라고 하는 게 본래 무생이다. 남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선입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고통이 뭐냐?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고통도 본래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몸이 낫고 건강해지고 뭐 무릎 관절이 좋아지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정진할 그런 세월은 없어요. 오늘 그냥 하실 뿐이라. 오늘 그냥 시작하실 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찰나에 지나가는 게 없어요. 용수중론에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답니다. 착각일 뿐이다. 내 생각의 착각일 뿐이다. 고통도 없어요. 과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과거의 고통이 있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고 있으면 미래의 고통이 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데도 고통이 있다고 내가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진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에 자, 옛날에는 아는 게 힘이다 했는데 요즘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신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미래학의 대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도 잘 아셨죠.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해서 전생에 대해서 환히 아신단 말이죠. 제바 닳다가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이 전생에 나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전생담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셨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 열반에 드시고 나서 앞으로 미륵이 올 때까지 미륵이라는 분이 와서 내가 다 제도해 놓지 못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얘기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미륵 삼부경입니다.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불시대에 부처님 안 계시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부촉을 해놓고 가셨어요.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에게 내가 없는 동안 미륵이 올 때까지 지장보살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시오. 지옥 중생이 없도록 해 주시오. 부촉을 해 주시고 가셨다. 관세음보살님에게는 말씀하신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죠.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보문사라고 있죠. 강화도에. 보문이라고 하는 보문시연이라고 하는 건 전부 관세음보살 얘기입니다. 서울에 보문동이 있어요. 보문동이 있어요. 이 불국토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에게 부촉을 하십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미륵이 오실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미래학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스님들에게 계율을 주신 게 있어요. 중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이렇게 사주팔자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수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미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저기 명리학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역학을 주역까지 공부를 다 하고 출가를 했는데요.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약간 고지식했습니다. 적어도 선비라면 의리역학을 해야 된다. 의리역학이란 뭐냐면 주역 계사전처럼 철학적으로만 주역을 보는 거예요. 상수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숫자와 상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런 뭐 미래에 대해서도 보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상수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나는 선비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출가하고 났는데 타너 스님을 연구하는데요. 타너 스님 다 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인데 이런 거 하셔도 되나?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그런 거 외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마음 밖에 있는 게 외도지 마음을 다루고 있으면 외도가 아니다 이러셨어요. 노장사상, 유교, 역학, 기독교까지 전부 외전이 아니라 내전이다. 마음 안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얘기를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법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은 특히 동양의 역학에 대해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미래 예지를 많이 해놓으셨죠. 많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타너 스님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일화들을 듣게 됐는데요. 책에는 잘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아요. 스님이 70년대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인도 성지순례를 한 열흘 넘게 그래서 방송국이 따라가서 그걸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을 가려면은 룸비니를 가려면 네팔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팔을 가셨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잖아요.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타너스님이 PD분에게 앞으로 저 히말라야 눈이 녹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의 그 8,000m의 산들이 눈이 녹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때 PD분이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의 거장인 정수웅 PD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전부 다 다큐 제작을 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다큐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옆에 듣다가 아유 스님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랬답니다. 근데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수웅 PD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때 스님께 잘 들었어야 했다. 스님 말문을 막고 핀잔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스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이 지구의 변화와 기후 변화와 세상이 돌아갈 거에 대해서 다큐를 엄청 찍을 수 있었다. 정말 내가 참회를 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타너 스님 정말 위대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술수학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다, 뭐 예언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스님이 미래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닦고 어떤 세계가 올 거를 알고 미리 마음을 다 부동심이 되도록 해라는 그런 얘기들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지혜를 좀 빌려올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그 불교학을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 동양학을 했으니까 타너 스님과 비슷한 그 공부의 그 역정을 같이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부처님과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들은 현대 사회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 공부하는 겁니다. 마음은 도거든요. 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런 걸 수락이라 그러는데 이 수락과 도학의 관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했는 이런 모든 얘기들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도학이 되고요. 많이 알아서 쌓아서 알게 되는 건 수락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배워서 안 거는 수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천강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이죠. 굉장히 많이 아셨어. 근데 마음이 끊어진 자리에서 봐서 알았으면 도학이 되는 겁니다. 근본은 마음 끊어진 자리에서 보는 거죠. 마음이 무심한 자리에서 마음이 끊어져 가지고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천명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성현들은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타너 스님께 질문했잖아요. 왜 그렇게 미래는 역학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성현들은 미래의 세계를 미리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닦고 수행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한 게 아닙니다. 색은행계라 그러죠. 유교에서 아주 숨어 있는 거,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수락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알기 위한 거고 세간을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닦아 나갈 것이냐, 미래를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객원현실이라 그래요. 천태학에서. 방편품이 있잖아요. 법화경에. 방편을 열어가지고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마지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공하자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방편을 여는 겁니다. 이 시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방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유사이래로 제가 동서 철학을 쭉 봤는데 시간 철학, 시간관에 대해서는 동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역학적 시간관이다. 역학적 시간관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역학에 보면 말이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상수로, 도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수에 대한 그 철학에서, 사상에서 말이죠. 피아노도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숫자로 세상을 다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게 서양의 음악이고 12음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세상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음을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게 피아노 아닙니까? 그걸 수리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부터 수가 시작되면서 과학이 시작되고 음악도 시작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방편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학과 역학의 세계예요. 이게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주역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복희팔계, 문왕팔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낙서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운임금이라고 있어요. 요순우탕 할 때 운임금. 운임금 때 이분이 황하가, 지금 여러분 올해도 중국이 그 장마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서 난리 났지요. 중국은 황하하고 양자강이라는 게 너무 기니까 홍수가 많이 납니다. 아직도 홍수를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수, 물 다스릴 때 다스릴 치자가 물숫자 들어있잖아요. 정치하는 게 치수예요, 치수. 어떻게 물을 다스려서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정치는 거기서 비롯됐다 그래요. 그 치수를 제일 잘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 인물이 운임금입니다. 9년간 치수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자기 집을 옆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홍수를 하기 위해서 관계시설이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대요. 그렇게 다니다가 낙수라는 곳에서 말이죠. 낙수라는 곳에서 거북이 등에 이상한 문양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시는 그 낙서에 있는 숫자로 중앙에 5개가 있고 위에 뭐 점이 2개 있고 한 그 그림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도 그 낙서의 구궁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묘해요. 이 숫자가 지구와 전 천체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왕팔계라고 하는 게 열려서 지금은 우리가 문왕팔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정확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걸 보시면 말이죠.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 나침반이라고 해가지고 동서남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개의 방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는 방향을 계산하는데 이걸 왜 쓰는 겁니까? 하늘의 천체의 별의 움직임, 해와 달과 1월 성신이 움직이는 움직임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우리 살고 있는 장소들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느 빛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어느 별자리의 빛이 들어옴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기운이 바뀌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밤낮이겠지요. 근데 이걸 더 세분화하면요. 어느 시점에 어느 하늘에 어느 별자리가 보이면 지금은 날짜가 며칠이다. 이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이런 게 동양의 역학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것이 이제 점성술이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정확하게 같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태양계에서, 여러분 이게 화엄에 보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라는 게 벌어져요. 그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쭉 설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화엄에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부처님 설법에. 근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위성이 있죠. 우리가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이라고 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근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에 그다지 영향을 못 준답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로 주는 별들이 뭡니까?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이죠. 그래서 서해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 날았다, 밀물, 썰물 되는 게 달의 조수간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북반구, 남반구가 태양의 빛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낙서의 구궁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의 중심에 달이 돌고 있는데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성은 말이죠. 목성과 토성이래요. 왜 그러냐? 수성은 너무 작대요.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적어왔어. 지구의 0.056배래요. 수성 같은 게 너무 작아가지고 영향을 별로 못 주고, 금성 같은 게 0.9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죠. 지구보다 작아요. 여러분, 화성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를 운전해서 쭉 가시다 보면 내 차가 경차예요. 예를 들어서 경차로 쭉 가고 있는데 옆에 엄청 큰 질량의 대형 트럭이 쑥 지나가면 내 차가 울리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대한 위성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갈 때 지구가 엄청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막 세상이 이 기운을 달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이 지구에게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낙서의 구궁수라고 하는 거는 태양, 지구, 목성, 토성이 일렬로 이렇게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때가 남쪽에서 일자로 쫙 한번 섰다가, 그 다음에 이 주기가 다르죠. 목성 주기가, 지구가 태양을 돌 때는 1년에 365일 만에 도는데, 목성이 도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12년 만에 한 번 돌고요. 그 다음에 토성이 도는 거는 29년 만에 한 번이 돌아요. 그러면 도는 주기가 다 달라요. 도는 주기가 다르다가 일자로 쭉 서게 되면 그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질량이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우리 옆을 차가, 큰 차가 하나 지나가고 반대편에 큰 차가 하나 지나가고 이러면 우리 지구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변화가 오는 거죠. 계절의 변화도 오고 지질의 변화도 오고 세상에 많은 양상들이 변화하는 겁니다.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이런 변화가 오겠죠. 이것이 바로 낙수에서 거북이 등에서 떠올라온 이 낙서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문왕팔계라고 하는 게 괴가 나와서 지금 주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로 지금은 이 세상은 이 역학적 세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양의 모든 성현들은 이걸 다 보셨고, 공자도 여기에 대가였고요, 소광절이나 주자도 이게 아주 대가였고, 근대 우리나라 타너스님이 여기 대가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천문학과 수학, 과학의 최고의 그런 역학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부터 9까지 숫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궁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중앙에 5라는 숫자가 있는데 모든 다른 곳에 있는 걸 합하면 숫자가 15가 나와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숫자가 서로 짝이 안 맞습니다. 서로 합해야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문왕팔계 시대에는요, 혼자서 못 산답니다. 나와 짝이 되는 사람이 협력과 조화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답니다. 세상이 중심에서. 그래서 항상 중심에 있을 때 이 궤도를 돌면서 상대편과의 조화와 균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핵심은 중도예요. 나만 잘나서 살 수 없다는 세상입니다. 부처님이 중도법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중도 대선언이라 그래요. 중도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중도에 벗어나 있어요. 중용에 벗어나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 기운을 한번 보세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한낮에 태어났어요. 그죠? 날도 더운 날에, 더운 여름에, 대낮에 태어났다. 그럼 불균이 많겠지요. 요즘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왜 화가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많겠어요? 제왕절개 낮에 합니다. 옛날에 밤에 태어날 애가 의사 선생님이 낮에 해주시니까 낮에 많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불균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옛날에 잤습니다. 자시에. 물기운이 많은 자시에 잤어요. 근데 불기운이 많은 자시에 불을 켜고 안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기운이 많죠. 자, 전기, 전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모든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이 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불기운이 많죠. 불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고 밝고 사람들이 훨씬 계명천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차분한 물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고, 불이 많아져서 갑자기 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붙었다 사라지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사람이 갑자기 암울해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너무 밝은 사람을 보면 그 마음속이 우울하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촛불을 켜보십시오. 불 속에 한가운데는 차가워요. 새파랗잖아요. 바깥은 뜨거운데 촛불 끌 때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은 그 속에 가장 차가운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은 아직까지 문항 8개의 세상은 반대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중도가 법이다. 자, 지금 이렇게 역학적으로 얘기해도 세간에서 벌써 코로나를 보면 연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일체 계고를 보고, 지금 이런 역학의 세계를 보더라도 중도를 보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이 위대한 설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보시게 될 때, 여기에서 요즘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풍수지리학에 2000년대부터 유독 유행하고 있는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공풍수라는 거예요. 풍수지리학은 땅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 땅을 보는데요. 여러분, 명당이라는 게 있어요. 명당 아닌 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몽고인데 징기스탄이 있을 때는 원나라는 왜 그렇게 세계를 장악했고 지금은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왜 저러고 있느냐. 이탈리아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반도 국가로 살고 있다. 소련이 대단했는데 지금 그냥 러시아예요. 일본도 태평양의 진주만까지 쳐들어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독립이 늦어지거나 어쩌면 일제가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 싸우는 건 일본이기 때문에 유사이래로 일본한테 져본 적은 없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우리가 훨씬 선진국인데 유사이래로 한국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일본 사람도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저러는 걸. 근데 일본도 한번 근세에 그렇게 큰 국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가 미국의 세계가 됐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갑자기 중국이 떠오른 겁니다. G2라고 해서. 자, 이렇게 중국, 미국, 일본, 영국 다 그 나라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그런 그 역사가 만들어지겠지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기가 발전하고 어떨 때는 여기 발전 못하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공풍수라고 하는 이론은 청나라 때 나왔는데 한 300년 됐는데 말이죠. 근데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구나. 아까 뭡니까?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주기에 따라서 다르는구나. 여러분 일식이라고 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개기, 일식, 월식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이 올 때 사람이 굉장히 겁을 냈어요. 갑자기 태양빛이 달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그게 일자로 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린 것이 아니라 일자로 선 거죠. 일자로 그렇게 섰을 때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른 기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천문학에 이렇게 관측을 해서 국가 정사에 반영을 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조선뿐만이 아니에요. 삼국시대 이래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일자로 이렇게 행성들이 늘어설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세간에는 맞아 인도의 어떤 젊은 아이가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서는 걸 보고 코로나를 예언했다잖아요. 미리 예언했답니다. 그리고 그게 멀어질 때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옛날 역학에 의하면 옛날부터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방식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되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구궁도에 보시면 여기에 방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몇 년도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죠.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주역의 숫자로 하면 8입니다. 8. 그리고 간이라고 돼 있어요. 개를. 간이 우리나라잖아요. 간방이잖아요. 간방입니다.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 뭐냐? 말하자면 아까 쭉 행성이 일자로 나열해서 섰을 때가 이 동북방에서 이게 이 공전 주기가 쭉 가고 있다가 동북 쪽에서 일조로 쭉 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기운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시무시한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공풍수라는 거는 동북방에 산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기운이 동북방에서 오니까 산이 동북 쪽에 있고 물이 남서쪽에 있는 곳들이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게 동북방에 산이 많잖아요. 동북방에 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늘 파룬이 되면 좋았다 이거예요. 파룬이 되면, 왜냐면 산이 막아줬으니까. 남서쪽을 물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칠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칠운이라고 하는 건 1984년부터 2003년까지인데요. 이 칠운이라고 하는 건 태입니다. 서쪽이죠. 그러면 서쪽에서, 그죠? 서쪽이라고 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서쪽에서 그런 기운이 올 때는 서쪽에 산이 막아주고, 그죠? 동쪽에 물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운에 그런 곳으로 사람이 몰리고 발복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미사리 카페촌이 이때 생겨났어요. 그게 사람이 몰렸어. 동쪽에 물이 있죠. 한강물이 동쪽으로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세월에 따라서. 재밌잖아요. 이게 300년 전부터 시작된 현공풍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열심히 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본 이유는 프라하 선생님도 역학을 하시더라는 거죠. 부처님의 눈으로 세간을 보는 방식의 방법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가치 수단이고, 안경에 하나의 선글라스의 색깔 하나 입힌 겁니다. 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많은 방식이 있죠.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불확정 시대라든지 이런 모든 이론들이, 천체라든지 모든 그 물리학의 세계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인 거죠. 절대적인 지혜를 다 갖춘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온 부분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궁수니까 9가지 숫자로 흘러가니까 결국은 20년마다 한 번씩 운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거, 지구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20년마다 한 번씩 돌면서 말하자면 지구와 태양과 이 위성들이 일자로 쭉 늘어서서 원래 돌아가서 한 바퀴 다 돌고 일자로 딱 만나는 데까지가 180년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궁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그 운이 있을 때마다 그 방위와 기세가 강한 곳 뭐 이런 걸 나열해 놓은 게 이게 현공풍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말이죠. 백두대간이 주로 이렇게 북동쪽에 산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북서쪽에 산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동쪽에 산이 있고 북서쪽에 산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굉장히 맞는 면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오운이 되면 안 좋았답니다. 임진왜란이나 우리 6.25 전쟁이 벌어진 게 오운에 벌어졌고, 그 다음에 육운이 되면 1964년부터 83년인데 이 육운은 180년을 그 앞에 180년 이렇게 다 추론해 볼 수 있겠죠. 18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육운이 됐을 때는 세종대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 임금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리더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온다. 박정희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근데 이게 지금 북서쪽에 산이 있는 곳이 발전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때는 건께입니다. 건께는 양이 3개니까 아버지입니다. 권위의 시대. 절대적인 권위의 시대. 그 다음에 리더가 이끌고 나가면 그냥 따라갑니다. 군말이 없어요. 하면 된다, 잘 살아보자, 그런 거 했어요.
옛날이니까 했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건괴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카리스마가 있고 국가를 중흥했고 우리나라는 이때 많이 발전을 했었답니다. 역사 이래로. 근데 칠운이 되면 갑자기 칠운이 되면 태괴의 영향을 받아요. 태괴는 여러분 연못입니다. 연못. 연못은 뭡니까? 땅은 높은데 연못은 낮죠. 기운이 낮은 곳에 비춰줘요. 그러면 칠운의 태괴에 의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전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뀌어요. 가불이 도취가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84년부터 2003년까지가 이 태운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이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독재를 허용하지 못하는 세계다. 근데 여러분 유군에는요. 전 세계가 민주화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가 누가 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이끄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칠운이 되면요. 태운이 되면 누가 더 정말 민주적인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사회를 놓고 보십시오. 갑과 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을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 이때부터 이제 여성 평등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층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게 이게 칠운이에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칠운에 뭘 했어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런 거 했어요. 이제부터 유군에서 국가를 재건해서 칠운으로 오면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저만 해도 이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속 세대들. 84년 이후에 태어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때 태어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로 뭔가 나가고 있는 모습에 보일 때 태어난 그런 지금 사람들. 예를 들면 김연아라든지, 그렇죠? 배구하는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때 태어난 사람들. 내가 한 번 하면 나는 이제 세계 1등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동양 타이틀 매치가 아니고 세계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는데 태라고 하는 거는 방위적으로 서방 아닙니까? 그래서 서풍이 불었다 이거예요. 유행이 뭐가 유행합니까? 이제 미국, 유럽으로 여행 가고 관광 가고 유학 가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일단 영어를 해야 된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아야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칠운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동양의 역학의 세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태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이 과도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부작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수출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다가 칠운이 오면 소비의 미덕이다.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팔운으로 넘어왔습니다. 팔운에 넘어오면 2004년부터인데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죠? 팔운이 오면 동북 쪽에 산이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동북 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에 물이 있는 곳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제주도만 해도 한라산이 동북 쪽에 있고 밑에 산이 있는 밑에 물이 있는 곳이 제주도 서귀포가 발전했잖아요. 그전엔 칠운에는 말이죠. 서쪽에 전부 성산 일출봉 가고 그렇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갔어요. 앞으로 이제 이 구운이 되면 또 바뀌겠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뀐다 이제. 서울에서도 말이죠. 마포 이런 데, 합정역 이런 데가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대학로 이런 데 사람 바글바글 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이렇게 지기가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우리 팔운에 살고 있다. 팔운은 뭡니까? 아까는 태는 못이라면 팔은 산입니다. 산, 간. 여러분 이제 산의 시대가 왔던 거예요. 산의 시대가 와가지고 팔운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템플스테이가 발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분들이 그냥
그냥 한번 그냥 산에 가서 살고 싶어, 그냥. 나도 모르게. 애들이 산에 못 가니까 전부 등산복이 교복 같이 입고 다녔어. 아시죠? 기억나시죠?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교복을 입고 다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외국에 나가요. 한국인들 보면. 아웃도어가 유행했어요. 산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뭡니까? 육운칠운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에콜로지. 환경을 생각하자. 이제는 이제 이 세상은 말이죠. 유기체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팔운의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유행하는 게 뭡니까?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아닙니까? 이제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석탄 이런 거 떼지 말자는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뗄 거냐. 빨리 자동차 싹 다 바꿔라. 전기차, 수소차 해라. 이런 거더만요. 뭐 이거 보면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앞으로는 탄소 제로로 간다는 거예요.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운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 근데 8운에 우리나라는 북동쪽에 산이 있는 우리나라에 전성기가 오니까 우리 한류라는 게 본격적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박사를 받았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원래 이름이 정신문화연구원이었어요. 이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딱 8운이 돼가지고 2005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 바꿨어요. 전 세계 한국학센터가 생기고 한국어를 따라하는 사람, 한국어로 노래하는 사람, 한국어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8운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8운까지 얘기입니다. 2023년까지도. 지금 여기까지 하고 1교시를 마치고 그럼 2교시에는 앞으로 9운의 시대, 2024년부터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 거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건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거냐. 벌써 다음에 9운에 나타날 현상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택트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듣고 설법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은 9운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들이 이미 교집합으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수행을 해야 될 거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